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하게 되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일반적으로 한 40페이지, 50페이지는 글을 준비했다가 10분이라는 걸 듣고 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였는데 절반으로 줄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보니 뭔가 구석없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은 제가 오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인공정책 활용에 관한 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서 산업을 살리고 그다음에 어떤 걸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행정의 내부에 보는 어떤 이제 변화의 함의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계속 조금 놓치고 있지만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실었지만 우리가 결국 이 세미나를 통해서 보자 하는 바는 지금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기술의 변화가 공공부문이나 행정부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10개 정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를 누른다고 해놓고 긴장해서 안 누르네요. 한 2분 정도 지난 걸로 보고 이 AI 역사에 의해서 1940년대 시작했었지만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인지가 되는 게 알파고입니다. 2016년에 알파고의 그런 충격이 있었고 그에 통해서 이제 기술의 변화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한 10여 년간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술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저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이점이 실제로 목격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디지털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 그리고 주기의 짧음 이걸 이제 특성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관심에 사라지고 하는데 이 AI가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를 해서 딥러닝이 관심받고 난 이후에 뭔가 생길 듯 안 생길 듯 했는데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우리가 학자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일반인들에게 이게 진짜 뭔가 일어나고 있네 이 장난이 아닌데 라는 걸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이게 유행에 거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실제로 변화를 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우리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그런 이제 GPT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 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런 언어 기반의 초거대 AI 모델이 단순히 어떤 초거대 AI 모델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챗GPT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도 연동되지만 더 나아가 다른 부분 에이전트들하고 확장이 되면서 이 확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역이나 이런 AI를 통한 번역이나 어떤 그런 영작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이런 것들이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산업 부분에 에이전트로 붙으면서 그 부분에 전공적인 부분이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영역의 확장이 무한대로 커질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들이 지금은 AI가 우리가 뭔가 신기한 기술처럼 되지만 어디가 나와서는 그걸 기반으로 플랫폼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기본적이 될 거고 그게 인프라로서 작동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은 인프라 플랫폼으로서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시간의 어떤 상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인공지능이 지금 인공지능 부분에 어떤 변화가 아니고 디지털이나 새로운 분야,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그런 이런 분야들에 인프라 플랫폼으로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이건 매우 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자, 그 디지털 자본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세 가지의 결합을 봅니다. 근데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데이터가 보통 텍스트 그리고 이제 픽처, 비디오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우리 언어 모델을 썼던 것처럼 지금 그 우리 멀티모달 기술을 보면 언어하고 사진하고 이미 붙고 있고 이것들은 확장성을 가진다. 데이터들이 결합하면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고 지금은 이게 텍스트나 저기 뭐 픽처 이런 쪽으로 어떤 머티리얼적인 그런 자료지만 만약에 감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라는 것들을 얘네들이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데이터로 한다는 말은 인공지능은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물리적 부분에서 어떤 다른 분야로 갔을 때 어떻게 할지는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양자 컴퓨터가 이게 언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런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기술의 변화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변화하는데 제가 이제 받았던 인공지능의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사례를 막 찾아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제목은 많은데 실제 내용은 이게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제목은 있는데 안에는 블랙박스처럼 이게 되고 있는지 될 듯 한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큰 건 언제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사회도 성공 우수 사례 많고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지? 근데 많은 사례들을 보면 예산이 끊기면서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멈추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 그 위기와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있냐 찾아보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여러분들 리포트나 보고서나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고 하면 저기 나오는 저희 두 번째 사례 그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난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호해서 효율성 높였는데 프라이버시가 문제된다는 그런 사례들인데 저런 사례들의 예시는 수없이 많은데 실제 적용될 때 어떻게 된가에 대한 것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큰 거 하나는 최근의 변화의 특징 중에 큰 거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는 디지털 기술이 오면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는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순기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무리 멘트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야기하면 최적화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연동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을래 아니면 정보 보호를 할래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롤리 딜레마는 마치 예전에 물에 빠질 때 엄마 아빠하고 누구한테 구할래 물으면 그걸 억지로 답하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쉽지 않은 문제 그리고 코어의 가치 문제를 만드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에도 매우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역행정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마지막은 지역행정을 이야기하면서 끝낼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행정에서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의 확산을 이야기하면
과연 지방 행정에서 이런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행정이 프라이어티를 갖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프라이어티를 가져야지 그것들에서 투자도 하고 신경을 쓰고 만들고 할 텐데 다른 것들에 계속 밀려있는 그러다 보니 이게 관심 가지는 않는 것이 엄청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에 엄청나게 큰 그걸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메시지 한두 개, 두 개만 보내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 그 최근에 디지털 인공지능을 대응을 잘 하고 있나 보면 여기 그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조금 대응이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빅데이터와 관련되는데 빅데이터가 2010년 전후로 해서 한 10몇 년간 진행이 됐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관한 것들이 우리 그 행정 부처들의 역량의 내재화로 이어졌나 보면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아웃소싱을 할 수 있더라도 이게 역량의 내재화가 돼야 해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텐데 단순적으로 계속 끊기는 게 있었던 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매우 이제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인사제도를 비롯해서 교육 영양제도 같은 게 좀 변화 크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주 많은데 방향성이 있다는 이야기하는데 방향성 플러스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공공부문이 참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중 하나가 예전하고 다르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민감 부분의 애저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공부를 하면 규제에 대한 포섭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민간에서 공무원들 규제 담당자들 갖다 포획을 시켜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최근의 변화를 보면 마치 그 포획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달라고 민간에 의존성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책 결정에서 통일할 거고 우리가 AI에 대해서도 AI에 많이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이게 도움을 받는 걸 넘어서 의존성이 심화되는 순간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잃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지방행정 그리고 디지털 규제 개혁 사실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스마트 지방행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디지털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 발표자마다 각각 그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경경 교수님 먼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목격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는 성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게 특이점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혁신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챗GPT가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 특이점이 목격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그 단어의 패러다임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기술로 변화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LLM 모델이 한번 새로운 특이점을 넘어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을 너무 연속적으로만 생각하고 패러다임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립 그 대표님으로 계신 우리 정지현 대표님, 네 오늘 이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을 하셨는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거브테크 국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 아까 전 고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이 되어서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기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저희 핵심 포인트는 생태계인데 기업과 정부와 데이터를 공개하는 주체들과 민간과 여러 분야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서로 같이 움직여야지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해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개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과 그걸 활용해서 쓰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민간들이 있을 건데 사실은 아까 예산 문제 때문에도 공공 섹터에서 만들어서 SI 업체를 줘서 하게 되면 예산이 없게 되면 그걸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정말로 깊게 그것만 연구하고 파고드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래는 공공섹터에 있다가 기업으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니셔티브로 디플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어요. 저희는 데이터를 뭘 가지고 오고 있냐면 아까 고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나온 다양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하거나 API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국회에서 나온 모든 법안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조례, 그다음에 각각의 부처에서 나오고 있는 하위 이제 고시라든지 훈령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바뀌는 내용들을 따로 해야 되는데 놓치면은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지를 보는 것과 관련 법안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시도한 것은 여기 화성시 규제팀장도 나와주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험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는 이제 오픈AI는 좀 데이터를 저희가 넣으면 저희가 주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마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내부 서버에서 활용해서 돌리면서 파인 튜닝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행안부의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님 김철 센터장님 모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도 적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지자체의 여건이나 어떤 분위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분석 시스템 그리고 전문가들을 키울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재와 관련해서도 우리 송홍필 교수님이나 우리 이재용 부사님 그리고 부장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이제 데이터 분석 교육을 1년에 한 저희가 7만 명, 8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살펴보면 하루 이틀짜리 짧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소양교육 측면의 측면이 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조해 주셨다시피 현장에서 정말 이거 데이터를 다루고 우리 기관에 맞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이제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현장에 있는 소관 분석을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도메인 나리지를 갖고 계시죠. 근데 데이터 분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시니까 그냥 아웃소싱 하는 그 전문가들 하더니 끌려가시는 거예요. 끌려가시고 결과물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인발부를 해야 되는지 담당자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면 이게 당초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 과제를 시행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이게 아닌 거죠. 저희가 봤을 때도 오류가 있는 결과물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집중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어느 정도 집중교육 시키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레벨이 되시겠다라는 분을 뽑아가지고 집중교육을 저희가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좀 내실화 되고 또 계속 배출이 되게 되면 현장 관점에서 각 기관에 이제 활동하시면서 좀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데이터 분석 기획되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문화도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